80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저자, 자미라 엘 우아실, 프리데만 카릭. 출판일, 2024년 1월 2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이야기의 힘을 알아보자. 책 소개. 원시시대 동굴 속에서 나누던 이야기에서부터 디즈니의 애니메이션까지, 일리아드와 같은 고전에서부터 정치인 트럼프의 거짓말까지. 강력한 이야기는 삶을 구할 수 있고,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을 영원히 반목시킬 수도 있다. 이야기하는 원숭이인 우리들은 이야기의 힘 덕분에 진화적 이점을 얻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2022년 독일 독서문화진흥재단에서 선정한 최고의 논픽션 중 한 권에 들어갔던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이야기가 지닌 상반된 영향력을 추적한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우리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가 왜 절박한지를 잘 풀어놓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자미라 엘 우아실. 1984년 미넨에서 태어났으며 미넨 대학교 LMU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독일 현대문학을 전공했다. 저자, 프리데만 카릭. 1982년 슈바르츠발트에서 태어났으며 언론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을 전공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내기와 관련된 어니스트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일화로 시작해보자. 해밍웨이는 몇몇 작가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자신이 6단어로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내기를 걸었다. 그는 각각에게서 $10를 걷고 냅킨에 이렇게 적었다.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에 대한 내기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그럴듯하고 바람직한 미래인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도 한다. 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미래가 가장 그럴듯한 미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현재에 우리는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적어도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사람, 일, 운명 등 우리를 기다린다는 기대를 품기도 하며 누워있을 때 이를 떠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내기를 건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이 무의미해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이야기한다. 우리 인지 능력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를 되도록 일관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무엇이 중요했는가? 비예보가 있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킷이나 우산을 가져간다. 미래는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보통 물리학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때때로 작용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물체가 행성에서 달까지 우주를 뚫고 나가는 현상도 모든 물리적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 예전부터 달을 그저 하늘에 있는 얼룩이 아니라 그리움의 장소 혹은 여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언젠가 실현되었다. 아니, 언젠가 실현되어야만 했다. 결국 인간은 달을 향해 날아갔다. 오직 이야기 때문에. 결코 사실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의미한다. 그 이야기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동경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늘을 설명해주고 암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며 우리가 탄 배를 외딴 해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주로 이끈다.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랑할지를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야기와 함께 성장하고 이야기와 함께 묘지에 묻힌다. 좋은 이야기만큼 우리 눈을 빛나게 만들고 우리를 매료시켜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없다. 좋은 이야기만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기도 하고 서로 선동하기도 하며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고 나와 다른 것을 언제나 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폭력과 발견으로 가득 찬 인류 역사는 나누어진 우리 이야기들의 총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둠과 밝음, 이 두 가지 모두가 그 안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유롭게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보유한 인상적인 라인업이 따라붙을 수 있다.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트위터든 할리우드든 발리우드 버어린도 뭄바이 영화 산업을 할리우드에 빗대 지칭하는 말 옮긴이든 놀리우드 너리웃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을 할리우드에 빗대 지칭하는 말 옮긴이든 국제 도서 시장이든 국제 오디오북 시장이든 규모는 조금 더 작지만 국제 공연 시장이든 종종 간과되는 비디오 게임 시장 지금은 다른 시장보다 더 빛을 발한다 이든 말이다. 엄청난 수의 스토리텔링 산업이 양산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번 상상해보라.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말했는지 대략 짐작해보라. 단언컨대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 우리는 이야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이야기에는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한 개의 인형 속에 작은 인형 몇 개가 겹겹이 들어간 목각 인형 옮기니처럼 더 작은 단위가 존재한다.
무수한 다른 이야기들을 싹 틔울 수 있는 이야기의 핵심. 우리는 그것을 내러티브라고 부른다. 내러티브는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되풀이하여 이야기되는 표면적인 원인, 결과, 연결고리, 갈등을 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한다. 최초의 내러티브는 수백만 번 이야기되었고 성공적인 할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무수한 비디오 게임과 정치 프로그램에도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다.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담겨있는 이 내러티브는 약속인 동시에 요구다. 누구나 자기 행복을 직접 움켜쥘 수 있다면 역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는 행복, 나아가 불행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행복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구조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자기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누구나 쓸모있는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삶에 주어진다는 점 등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짓는 이러한 모든 체계적인 요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고방식을 바로 이렇게 형성한 고대 그리스의 초기 개인주의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한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아마도 이 문구의 출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무수한 이야기, 치유의 메시지와 파괴의 메시지가 가득 찬 기이한 책임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인간의 우월성과 지구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내러티브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험한 책이다. 자원 착취, 쓰레기 투기, 중독, 산업적 동물 도살, 이른바 기후위기라는 인류 최대의 실존 위기,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사명을 다루는 다양한 이야기의 근간이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과 다른 집단의 열등감, 모든 나쁜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집단으로 돌리고 그들과의 싸움을 정당화하며 필요하다면 그들을 없애는 내용을 다루는 영원한 내러티브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는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어쩌면 인류만큼 오래된 내러티브다. 이 내러티브는 우리의 가장 천박한 본능과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정의로운 분노와 피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막강한 이야기로 탈바꿈시킨다. 또한 천일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반유대주의, 파시즘, 여성 혐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피부색, 다른 문화에 대해 등을 돌린다. 그리고 어떤 법칙, 어떤 규약, 어떤 신념에도 쉽게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을 혹할 정도로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많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 구조 면에서도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이야기의 작가인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이야기의 도식과 특성, 형태, 무엇보다 그 안에 내재한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의 수많은 불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유전자처럼 이야기 역시 생존 투쟁에서 성공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수세기에 걸쳐 유전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서구의 진보 사회에서 만년 전 사람들이 하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넷플릭스, 돌비 서라운드, 킨들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탄생과 종말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야기의 기능과 영향력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활함, 감동을 선사하며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야기의 세계관에 담긴 논리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훈육하고 특히 오늘날에는 책임을 때로는 개인에게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집단 여성, 유대인, 다른 사람들에 범주화하여 지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종종 잠재적 영향을 준다.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행위를 은폐하거나 합법화한다. 그리고 종종 서로 상충하는 우리의 요구 사항에 캐릭터를 부과함으로써 세상을 단순화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그것도 우리 대부분이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의 정신을, 통일된 정체성의 개념을 끄집어낸다. 우리가 오늘날 나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소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이루고 있는 타인을 합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타인의 의식 무대 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인의 의식 무대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이 우리이다. 존재가 의식을 따르고 의식이 바로 이러한 스토리로부터 특정한 인과관계를 향해 훈련되었다면 보다 정의로운 존재의 열쇠는 이 내러티브의 핵심에 존재한다. 우리가 자기 스토리텔링의 형식과 내용을 밝히고 변화시키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안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을 두들겨 패고 총을 겨누는 것은 어느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여전히 효과적일 것이다. 막을 수 없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부정의하고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의 서사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세상을 결속시킬 정신적 소재를 바꿀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3가지 단계로 시도해보려고 한다. 첫째, 스토리텔링이라는 문화 기술이 왜 우리 인간에게 그토록 권능을 발휘하고 생존에 중요했는지 이야기하는 원숭이인 우리가 오늘날 왜 그 무엇보다 이야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현대의 자아가 왜 궁극적으로 오로지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우리 삶과 역사, 사회의 어떤 영역이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그 결과 수십억 사람들이 그러한 내러티브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때 우리는 당연히 이른바 서구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서구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의 도움으로 나머지 세계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구 이야기는 좋든 싫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작용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도 숙고해보려고 한다. 셋째, 어떤 내러티브가 참되고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나아가 유토피아적 미래라는 의미에서 더 좋을 수 있는지 탐구하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토피아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말하자면 무엇보다 우리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지렛대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라디컬 어원적 의미에서 근원을 파헤치는 서사, 문화 비평을 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인류 역사 자체를 인간의 영웅 여정이라고 간주한다. 인간은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지구상의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된다. 인간의 서사적 진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사의 가장 큰 도전, 즉 우리 삶의 토대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과 마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쁜 소식을 전했다면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할 차례다. 그것은 바로 모든 영웅 여정에서처럼 이 문제의 해결책도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영웅 여정에서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웅 여정에서처럼 우리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 새로운, 이상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다룰 것이다. 진정한 적대자. 이 책의 저자인 우리는 영웅 여정의 구상과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즉 우리가 인간을 언제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했다면 어떨까? 서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일리아스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우스먼 와우는 자신의 에세이 일리아스 또는 힘의 시드 일리엇, or Poem of Force에서 힘이라고 말했다. 힘은 힘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물로 만든다. 힘은 가차없이 파괴하듯이 힘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가차없이 도취시킨다. 14. 오늘날 사람들은 힘에 도취하여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생활 토대를 파괴하고 있다. 그 결과 풍경이 파괴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복잡한 생태계에 끝없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결말을 오랫동안 감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철학자 볼프람 아일렌베르거 워프람 아일렌버저가 말한 영혼의 비용유익 키츠 거스트 앤시보이다. 인간이 영웅으로서 삶의 지반을 빼앗겼다면, 더 쉽게 말하자면 지구의 자원을 무절제하게 먹어치우기 위해 착취라는 잘못된 길에서 스스로 자기 삶의 지반을 잃게 했다면 아마도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되돌아가서 다른 길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간 자신 안에 이미 놓여있는 길 말이다. 인간이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기만 한다면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인류 역사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인간은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한눈이 멀게 된다. 시몬 베유는 이렇게 쓰고 있다. 전쟁이 목표에 대한 모든 생각을 말살하듯이 전쟁 목표에 관한 생각도 말살한다. 심지어 전쟁은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말살한다. 머리는 생각하고 탈출구를 찾아야 하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끔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 16. 우리가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예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거의 무한한 가용성이다. 아니면 어떤 상대와도 어떤 위장된 군국주의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시 경제, 예를 들면 미국의 전시 경제를 본보기로 삼화 경제를 위대한 목표를 향해 조율하여 전환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의 일상 소비를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원대한 과업 중 하나를 완수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미래 세대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를 칭찬할까 아니면 고개를 저으면서 왜 우리가 진즉에 그것을 하지 못했는지 물을까? 우리의 생활 토대를 허무는 힘은 멈춰질 수 있다. 그러한 힘은 대안이 없지도 않고 우리의 가능성의 조건도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웅 여정의 본성 때문이다. 주인공이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저점에 도달해야 한다. 시몬 베일에 따르면 힘의 남용은 상대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행사하는 사람의 무절제함에 있다. 시몬 베일은 아가멤논이 이끄는 호전적인 그리스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이다. 트로이의 모든 보물은 전리품이 되고 모든 궁정과 사원, 집은 잿더미가 되며 모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가 되고 모든 남자는 사체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무절제함은 오늘날 우리를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그리스인처럼 자기 삶의 근거를 뿌리 뽑게 만든다. 우리 생활 방식에 이러한 과도한 남용과 무의미함을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지치고 기진맥진한 우리 원숭이는 우리가 스스로 이끈 막다른 골목에 서서 되돌아가는 대신 우리 앞에 놓인 벽을 기어오르려는 온갖 노력에 지쳐 있다.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잘못 전하고 있다는 단순한 깨달음을 얻으면 막다른 골목에서 되돌아갈 수 있다. 세상과 우리의 폭력적 관계는 인류세라고도 불리는 우리 시대를 특징지으며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비인간 생명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행성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악하고 잔인하며 독선의 눈이 멀고 어떤 공포 영화나 좀비 영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수십억 생명의 적대자이다. 두 장에서 세상을 파괴해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간주한 반 영웅 타노스를 다시 떠올려보자. 그는 자신의 적대적인 영웅 여정 끝에 자신이 적대자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반성은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마치 영웅처럼 그는 두세 개의 지배자가 된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최후의 그림. 영국의 판타지 작가 테리 프레쳇 경설 테리 프라쳇은 자기의 연작 소설 디스크월드 디스크월드의 무대인 온반 세계에서 이야기의 힘을 자신만의 화학 원소인 내러티비움 네러티비움으로 구체화했다. 그에게 이 원소와 그것이 지닌 초인적인 힘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태양이나 사서, 오랑우탄의 위험한 힘만큼이나 사실적이다. 반면 프레쳇에 따르면 우리의 둥근 세계에서 사람들은 마치 내러티비움이 주변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우리는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마을 축제가 있고 비가 축제를 망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비관적인 기질에 따라 더 빈번하게 이렇게 생각한다. 마을 축제가 있으니까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이다. 17. 그러나 내러티비움은 우리에게 세상의 일반적인 선악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 인류의 전 시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레쳇에 따르면 이야기에 따라 구성된 우리 마음속에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존재의 물질적, 정신적 차원을 뒤바꾸는 이상한 고리, 18가 존재한다. 좋은 이야기는 마치 물건처럼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야기의 힘이 그토록 강력할 수 있는 이유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이 실제로 내러티비움에 의해 움직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우리 세상에 내러티비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오로지 디스크월드에만 존재하는지는 궁극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과거 미국인들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달에 갔을까? 러시아인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려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자 미국은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내러티브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때까지 푸대접받던 나사 NASA에 의해 우주 비행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윌스토가 말했듯이 함께 어울리면서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get along and get ahead이 1960년대에는 엄격하게 내러티비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오늘날에는 엄격하게 명예에 따라 행동하며 더 이상 적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전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책의 각 장이 영웅 여정의 단계에 따라 제목이 붙여졌음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12번째 장이자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이 마지막 장의 제목은 묘약을 들고 귀환하다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제 두세 개의 지배자가 되어 우리의 여행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있는 이 책은 여전히 같은 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했다. 우리의 논지는 내러티브가 강력한 문화 상품이나 정치 프로그램 또는 무미건조한 팝송에 포장되어 오늘날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내러티브를 그 자체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기만적인 내러티브 중 일부는 반영웅의 여정이라는 사실도 인식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사람들에게 모험도 여정도 변화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한 내러티브에 담긴 치명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메시지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전혀 변화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내러티브를 엮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영웅이나 멘토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모험에 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적대자가 되는가? 아니면 전혀 적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어쩌면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우리가 파란색 알약과 빨간색 알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지도 모른다. 종종 잘못된 동기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는 깨어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계속 잠들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그것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안보 훈련에서 가장 자주 듣는 조언일 것이다. 위험이 임박했을 때 위험해지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말하자면 주인공이 되지 말고 이야기하는 원숭이로 남아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리고 이야기를 확실한 해피엔딩으로 시작해보라.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서 주인공이고 어느 지점에서 적대자인지 솔직하게 자문해보라. 유토피아를 만들고 낙원 상태를 상상해보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지금까지 감히 꿈만 꾸었던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기 전에 방아쇠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여정을 오늘 바로 시작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